차라리 죽을까. 황혼이혼 위기 50대 퇴직하장. 반지하에서 이것 만들어 대박난 역전 드라마. 그림자, 속의 새벽. 그리고 잃어버린 계절들과 되찾은 빛. 어느 흐린 늦가을 오후. 서울의 번잡함마저 잿빛으로 느껴지는 거리에서 57세. 박진수는 손에 쥔 희망퇴직 신청서를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청춘과 열정을 송두리째 바친 회사에서 그는 한때 철의 자재부장으로 불리며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회사 식당 아주머니조차 그에게는 깍듯하게 인사했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한마디가 곧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차갑고 무자비한 단어가 그의 헌신을 무력하게 흩어놓았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액정에는 마이너스 1,400만 원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강뷰 아파트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진 신기루가 되었고, 불안은 그의 심장을 시계추처럼 흔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부장님으로 웃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그 말은 이제 거짓의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매던 넥타이는 이제 거짓을 감추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경기도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어둠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지 덮인 낡은 작업복을 입고 12시간을 쓰레기 산 속에서 보냈습니다. 지게차 소음과 악취가 그의 과거 영광을 집어삼켰습니다. 일당 13만 원. 그 돈으로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간신히 붙잡는 유일한 지푸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낡은 안전화 한 켤레를 현관 구석, 신문지 아래에 꼭꼭 숨겼습니다. 샤워실의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땀과 함께 눈물을 씻어냈습니다. 손등에 깊게 새겨진 상처와 거칠어진 피부는 그가 잃어버린 부장님의 지위를 처참하게 깎아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쓰레기 속에서 맙소사,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는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 회의실에서의 단호했던 결단력,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던 품격 있는 식사, 그 모든 영광은 이제 닿을 수 없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수의 옆집 이웃, 50세 서준혁. 그는 IT 회사에서 30년간 촉망받는 시스템 설계자로 불렸지만 역시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쥐었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꿨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아내의 차가운 이혼 요구였습니다. 당신처럼 비전 없는 무능한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당신은 평생 회사에만 매달렸잖아.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30년 헌신을 무능이라는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집을 아내에게 넘기고 햇빛조차 사치인 반지하 방으로 이사한 그는 라면과 싸구려 소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보며 밀려오는 허무함.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이 비참함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없는 건가? 그는 깊은 우울 속에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는 낮에는 화물 배송 트럭에서 젊은이들과 상자를 나르며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주말에는 아파트 주차장 안내원으로 섰지만 20대 젊은 상사의 짜증 섞인 꾸지람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아저씨, 차 빨리 빼라고. 빨리빨리. 귀 안 들려요? 그 말은 그의 나이를, 잃어버린 지위를, 과거의 영광을 한꺼번에 상기시키는 비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귓가에는 옛날 부하 직원들이 그에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57세 장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국책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지냈던 그는 퇴직 후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회신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의 부담스러운 시선. 당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당신이 저러고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져. 그녀의 잔소리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부양과 딸의 유학 학비로 퇴직금이 빠르게 바닥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나섰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추운 바람 속에서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등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나는 이제 고철 덩어리인가? 과거의 영광, 프로젝트 성공, 동료들의 박수, 이제는 먼지 쌓인 앨범 속 사진처럼 희미했습니다. 박성진은 한때 혁신적인 설계를 하던 건축 디자이너였지만 이제 건설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차 부품 설계하던 섬세한 내 손이 이제 망치와 시멘트 덩이를 쥐고 있어. 웃기지 않나?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고여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약 95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맞닥뜨린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으로는 최소 생활비 3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치솟는 의료비, 손 벌리는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 끊임없이 그들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한 지인, 최 씨 64세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지만 5년 만에 90%를 날렸습니다. 무리한 주식 투자, 임대 아파트로의 무모한 이사, 부모님 의료비 지출,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하며 100원짜리 커피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한 잔이 내 사치야. 커피 향이 옛날 회사 근처 카페를 생각나게 해. 박씨 58세는 퇴직한 교감 선생님이었지만 월 230만 원의 연금으로는 매월 2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결국 생명보험을 해지했고 나이 때문에 도서관 알바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구직 공고만 읽는 무늬만 손님이 되었습니다. 김 부부는 1억 원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감성 카페 창업에 쏟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만에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밤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집을 팔아야 할 판이야.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아내의 울음소리는 반지 앞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경제적 고통 속에서 부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한 퇴직자는 아내가 자신의 동창회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 그냥 집에 있어. 당신이 오면 내가 괜히 창피해. 그는 몰래 아내의 동창회 장소 근처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 지금은 일 못하고 있지만 내 남편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한 사람이야. 25년 동안 가족밖에 몰랐어. 그녀의 눈물과 목소리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고립감이 그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고 아내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스문의 시간을 함께 지내며 사소한 습관으로 다퉜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스포츠 채널만 봐? 나는 클래식 좀 듣고 싶어. 이 사소한 마찰은 점점 커져 황혼이혼의 위기로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모 부부는 월 생활비 320만 원으로 겨우 버텼지만 아내의 만성질환으로
매월 의료비 3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우리를 마치 댐처럼 갉아먹고 있어.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남편은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불안을 삼켰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재취업은 아예 꿈 같은 이야기.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를 들고 공원을 전전하는 지공선 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절박한 말처럼 그들은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작은 웃음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절망 속에서 작은 반전의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80대 노인은 친구들과 올림픽 공원 벤치에 모여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크크크. 젊을 때 여자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 말았어야 했어. 돈이 너무 깨져서 은퇴 후가 힘들어. 그들의 농담은 잃어버린 청춘을 되새기는 애틋하면서도 유쾌한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열어 자신의 게으름과 실패를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교사로 22년을 일했고 이제 공식 백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수천 명의 공감을 샀습니다. 제 취업의 실패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새롭고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과거 아내의 배신과 경제적 몰락을 겪었지만 독학으로 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인생도 소프트웨어의 버그처럼 고칠 수 있어. 디버깅이 필요할 뿐이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었어. 그의 이야기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치닫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정예수였습니다. 그는 무려 18개의 자격증을 따고도 공장에서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버스 운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젊을 때보다 더 짜릿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의 미소 뒤에는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홀로 운전 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크게 다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대형 면허를 따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족을 향해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은 고난을 뚫고 나온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박진수의 가족은 한강뷰를 포기하고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고정비 130만 원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나머지 돈은 음식과 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흘러나갔습니다. 아내가 엑셀표를 펼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달 300만 원이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여유는 없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가게를 꾸려야 해. 나도 나가서 뭐라도 할게. 그는 낮에 폐기물 일을 하고 밤에는 자격증 학원을 다녔습니다. 금융 설계, 앱 개발 50대에 새로 배워봤자 면접장에서는 여지없이 나이 차별이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크넷에 올린 이력서. 왜 단 한 통의 회신도 없을까? 내 경력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카페 해볼까? 당신이 좋아하는 핸드드립, 커피, 내가 취미로 하던 수채화 수업. 작게라도 우리 공간을 만들어봐요. 실패하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들은 코로나로 문 닫은 동네 가게를 어렵게 빌려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림자 커피숍. 그곳은 곧 퇴직자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60대들의 실패담, 좌절감, 그리고 블랙 유머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선 울면서 이야기해도 돼. 아무도 당신을 무능하다고 비난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80대 친구들과 공원에서 만났던 그분처럼
누워있으면 죽고, 걷다 보면 산다는 말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박진수는 낮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틈틈이 배운 앱 개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시니어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이름하여 두 번째 발걸음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폐기물 노동자부터 프리랜서 강사, 경비원, 베이비시터, 그리고 은퇴했지만 경력이 살아있는 수년공까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의 통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폐기물 처리장의 노동자가 아니라 두 번째 발걸음의 창업자이자 희망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준혁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앱은 전국 편의점 체인과 계약해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IT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5명. 이제 나도 다시 CEO야. 아니, 회장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가 좋아. 그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반지하에서 벗어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장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벗어나 따놓았던 자격증과 수십 년의 노하우를 살려 타일 시공 기술 학원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내 경험을 나누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나는 아직도 연구소장이야. 다만 연구 분야가 타일 시공일 뿐이지. 그의 학원에는 젊은이들과 함께 제2의 삶을 꿈꾸는 50대, 60대 수강생들도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편의점 알바에서 벗어나 유튜브로 퇴직자 생존기를 시작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일주일 버티는 법부터 100원,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팁까지. 그의 영상은 솔직함과 유머 덕분에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박 씨는 도서관 알바를 얻어 책 속에서 위안과 새로운 지식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 책이 나에게 준 새 직장이야. 월급은 없지만 지식이 늘어나니 마음이 든든해. 그는 이제 도서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인기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김 부부는 카페 실패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재기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그린 수채화, 그림을 이용한 컵과 엽서를 팔았습니다. 코로나가 문 닫게 했지만 인터넷이 새 문 열었어. 그림 그리는 재미도 찾고 돈도 버니 일석이조야. 흥미로운 반전으로 한 퇴직자는 과거에 지공선 생활에서 벗어나 지하철 무료 이용을 활용해 서울과 경기, 외곽을 도는 영원 여행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영원 여행. 손님들 웃게 해주면 팁이 들어와. 내가 걸었던 외로운 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길이 된 거지. 그의 이야기는 코미디 영화처럼 절망 속 유머를 더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에서 파라글라이딩하며 아빠,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을 들었어. 그 순간 잃어버렸던 내 자존심이 완전히 돌아왔지. 5번째 봄, 여러 가족들이 그림자 커피숍 근처 공원 벤치에 모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계절을 되찾은 사람들. 박진수의 아내가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퇴직 후 5년. 이 힘든 변화가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었어. 경제 불안. 함께 헤쳐나갈 힘이 생겼어. 부부 갈등. 이젠 서로의 부족함을 웃으며 채워. 건강. 매일 함께 산책하며 지켜. 서준혁의 아이들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자랑스러워.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 장도연은 친구들과 맥주를 들며 외쳤습니다. 인생. 버그처럼 고칠 수 있어. 우리 모두 디버깅에 성공했잖아. 실패는 끝이 아니야. 쉼표였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벽의 첫 빛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쓰나미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희망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로, 누군가는 학원으로, 누군가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까 매 순간 감사하며 살자. 80대 노인의 그 말처럼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지 않고 함께 걸으며 살았습니다. 절망의 계절이 지나고 되찾은 빛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장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용기야말로 가장 고귀한 지위였음을.